오늘은 막말 대잔치입니다. 정치나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듣기 싫으신 분은 굳이 찾아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견해가 달아서 심장 박동수가 크게 팍팍팍 요동치시는 분들도 들으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제가 요번 주에 출장을 갑니다. 또 지방 출장을 가서 화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이나 빠르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요 이슈가 25일, 26일 날 있을 연준 회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인데, 지난번처럼 투심이 강력하게 유지가 된다면 주식은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일정 부분 보합세를 보이다가 혹은 빠르면 반등의 상황을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과거하고는 그 투심이 다르다라고 하면 25, 26일 날 나오는 보도를 보고, 그러니까 그 이사회 회의를 보고 아래로 또 세차게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반등의 기미를 보일 이런 상황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주식 폭락한다고 얘기들이 막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막 내려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내려가고 있는데, 꼭 이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을 그것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참고로 하나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걸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하이드 채권까지는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수축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돼야만 한 반토막 정도 나거든요, 주식시장이. 근데 하이드 채권 쪽에서도 경기 수축에 대한 액션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 지수 수익률의 움직임이, 실물 자산에서 경기하고 밀접한 게 이 구리하고 유가거든요. 근데 구리하고 유가도 최근 보면, 물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지만, 구리는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리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이슈나 시그널이 아직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요동치는 것은 한 군데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그리고 또 가상화폐 시장,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경기 수축 때문에 반토막이 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이 부분은 불안감만 조장하는 헛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제 막말 대잔치를 해보면 가끔 우리 TV에 미디어나 이런 쪽에 나와서 질병청을 질타한다거나 정부 정책,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많은데,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거든요.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미국이 쭉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오는 것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사망자 수가 중요합니다. 사망자 수가.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88만 명이에요. 거의 90만 명 육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7배 정도 많을 거예요, 아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국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 독일 같은 경우에도 11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얼마냐? 우리나라는요, 최근 수천 명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자 수가 지금 현재 6,500명이에요. 다른데 10만 명 단위, 미국 같은 경우 80만 명, 90만 명 가까이 갔는데 저희는 6,5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나 질병청에서 했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외국인 사례를 들고 이런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혹은 보도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만큼 죽여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사람의 목숨에 경중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노인이건 고령자건 기저질환이 있건 어린 아이건 간에 거기에 경중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행동, 정책이나 행보가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 논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정부가 잘못한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거리두기나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 자영업자가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풀어주면 환자가 늘어난다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하고 미디어들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없어야 될 두 부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는 또 한 가지 예인데, 이거는 이분을 헐뜯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사는 누가 썼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국 건드린 리투아니아 경제보복 수출 90% 급감됐다. 이거 1월 21일자 기사고요. 조선비즈 기사인데, 이건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보도를 보면 중국을 건드렸다가 리투아니아가 박살나는구나, 이런 보도의 느낌이 들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은 그런 형태로 쓰진 않았지만, 이게 한 줄짜리로 딱 그 느낌을 보면, 내용을 읽어봐도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알아보면, 이거 이머닉스.com .org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국 무역 제재가 리투아니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서 리투아니아 재무장관은 리투아니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에요. 여기서 100%를 해도 리투아니아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보도에는 없어요. 그럼 이 보도를 한 거는 중국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나쁜 국가다라고 하는 뉘앙스, 그 다음에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뉘앙스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전달되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두 가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들이 미디어에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별거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찾아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미디어가 정확한 사실을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전파될 수 있는 어떤 뉘앙스들이나 느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를 안 하고 일단 던져놓고 보는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데, 이걸 매일경제 기사고요. 2014년 11월 7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쓰셨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경제 기사인데, 이 제목이 뭐냐, 박근혜 정부 통일 대박론 어디까지 왔나, 이거예요. 근데 한반도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여당 쪽에, 지금 현재 보수 쪽의 입장은 여기 보시면, 어떤 유혹과 도발에도 굴하지 않겠다, 굴종적 대북 정책 개성하겠다, 여후 후보 개성하겠다는 여후. 그러니까 이게 헐뜯는 거죠. 평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유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것보다 큰 흐름의 줄기로 놓고 보면, 이게 보수 쪽에서, 이거 미국 쪽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씨는 천안문 위에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럴 때는 평화 무드로 계속 광고를 때리다가, 정치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북한과 대립관계의 정치적 전략을 쓰거든요, 보수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면 이렇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보수가 당선되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로 안 할 겁니다. 정책이. 이렇게 압박이나 이런 형태로 가기보다는 화해 무드로 다시 전환해서 정책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거죠. 북풍 공작을 했던 뿌리가 안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보수당의 문제는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 있는 보수당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데요. 시사인데 이호선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9월 23일 날, 작년도. 여기 보시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하고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를 조사한 게 나온 거거든요. KBS하고 쭉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 불신하는 매체가 나오죠. 양쪽에 다 섞여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MBC 여기 있고, 여기도 MBC 있고, 여기 KBS 있고, 여기 KBS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 한 자릿수 정도 때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 불신하는 매체 중에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30% 가까이 됩니다. 두 개를 합해보면. 보수의 대장격인 조선일보가 이 불신하는 언론 매체에 30%나 포함된다는 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 이게 보수고 적이고, 이게 너나를 따질 거 없이 언론인 자체가 문제예요. 저런 어떤 그 기관도 문제지만, 여기 잘 보시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이 손석희 씨, 유재석 씨, 김어준 씨 쭉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딱 보면, 손석희 씨는 원래 유명하니까 이제 제껴놓고, 유재석 씨는 뭐 그 시사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제외하고 나면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게, 야, 김어준 잘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반대예요. 아니,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여기 올라와 있으면 다른 언론인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TBS, 그것도 우리가 옛날에 교통방송에 잠깐 들을 때, 야, 이 차 막히나? 이럴 때 듣는 그 TBS라고 하는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정도면 도대체 TV 미디어나 이런 쪽, 그 다음에 뉴스 채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른 쪽에 있는 언론인들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기에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받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채널, 뉴스 미디어, 뉴스 어떤 신문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레기란 얘기들도 많이 듣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그 기사는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처럼 뉴스 보도를 포털에서 소비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뉴스 채널들이 포털에다가 기사들을 제공하죠. 그런데 문제는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줄 때 클릭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서 인터넷에 딥다,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 붙여넣기, 그러니까 복붙하는 기사들을 막 써대니까 네이버에 가면 이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에서 검색 순위, 지금 검색 순위가 없어졌긴 하지만, 문제는 그 네이버 뉴스창을 열어보면 그 뉴스창이 쭉 뭔가 나열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분명히 검색 순위와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이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판대에서 예전에 종이신문 이렇게 꺼내서 봤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네이버 뉴스를 올리면 각각 매체들이 딱 전면으로 쭉 나와 있고, 기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해당 그 미디어의 그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정도가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역할, 그렇게 법제를 해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손쉽게 뉴스를 해결하도록 만든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 녹취에 대한 얘기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녹취를 전 별로 이렇게 듣거나 관심이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겁니다. 어느 녹취가 중요하고 어느 쪽이 더 여파가 있고 충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막 그 정치 그 비평가들이 나와서 얘기해대고 있고, 양당에서 막 해대고 있잖아요. 저는 근본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의 표현이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말에 대한 수준이 낮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왜냐, 이게 대중 앞에 와서 발언을 한 게 아니고 각자 어떤 정형화된 틀 안에서 두 명이 했거나 가족 간에 했거나 틀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의 수위가 어느 정도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물론 격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한 나라의 그 수위에 올라가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격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그 격을 대중한테 보여줄 때만 하면 되거든요. 그 대중한테 보여줄 때도 그런 격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나 아니면 소수의 사이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중요한 건 뭐냐, 그 대화의 주제가 정부의 정책에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을 뽑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혹은 국회의원과 같은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데 영향이 있거나,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 국민한테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녹취록의 판단은 거기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을 후원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관점에서 발언을 하느냐, 그걸 무겁게 보느냐 가볍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흘러가는 큰 흐름에 그 흐름을 끌고 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저걸 심각하게 보네. 아니네. 저걸 심각하게 안 하게 보네. 저래도 되나? 저래도 되지? 이런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이 녹취를 판단하는 근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그게 인구 동향입니다. 베트남 보면 인구가 지금 2021년도 지금이고요. 얘가 정점을 치는 게 한 2050년 정도 되니까 앞으로 한 3, 40년 남았어요. 아직 베트남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쯤에 찍고 한 10년쯤 쭉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점에 있죠. 그리고 중국이 다음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2021년인데 여기 보시면 정점 부분이 2030년도만 나오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정점을 칠 거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일본이 먼저 인구가 줄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음을 따라가서 줄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고 중국은 10년 뒤부터 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출산율을 한번 보면 이게 출산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1000명단이기 때문에 1000명당입니다. 1000명당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왔죠. 우리나라가 2020년 우리나라가 보면 7이라고 찍혔는데 이게 1000명당이기 때문에 0.7%입니다. 100명당으로 보면 0.7. 일본이 0.719, 이탈리아가 0.714, 중국이 1.1% 정도 되는 겁니다. 출산율이. 우리는 상당히 낮죠. 가장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가임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평생 살면서 아이를 낳는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1명 1.08명입니다. 일본도 1.36명이에요. 중국은 1.7명이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 전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잘 조율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 자금으로 무상복지로 뭔가 자금을 집행하는 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 젊은 세대에 집행하는 거하고 노령 세대에 집행하는 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노령 세대에 있는 분들을 저도 이제 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인구한 쪽으로 계속 가지만 노령 세대에 집행하는 것들은 과거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들은 지금까지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본 토대를 계속 잘 갖고 온 것에 대한 배려감으로 그분들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거고 젊은 세대는 아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현재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세금을 걷게 하고 그러니까 경제활동으로 뭔가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거기서 세금을 걷고 막 이런 우리나라 국가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투자입니다. 배려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론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단순히 급여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자리를 찾느냐 이런 것들은 실패한 걸로 거의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 결과가 이제 북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그렇게 줄 수는 없지만 적정 수준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 출산된 아이들한테 뭐 얼마 정도의 계속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비용을 준다거나 혹은 뭐 신혼부부들한테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쪽들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출산율을 보면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차원도 단순히 그냥 퍼주기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닌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전체적인 큰 흐름, 인구동향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의 국민연금이나 뭐 어떤 연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큰일이 터질 일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런 어떤 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외부로 나가버리면 그거는 더 큰 일이죠.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그런 시각들,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무상급식이었죠. 그것 때문에 난리를 쳤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못 갔던 거죠, 사실은. 지금은 보수당에서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보면, 뭐 하물며 임대료에 대해서 뭐 임대인이 3분의 1, 정부에서 3분의 1, 임차인이 3분의 1 이 얘기를 해대고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그 진보 쪽에서 이 얘기를 했다, 좌파 쪽에서, 그럼 이거 빨갱이 얘기를 또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파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보수인지 아닌지 저 정책적인 그 개념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 인구 문제를 하다가 정책적 개념으로 넘어왔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책을 보고 그 정책이 다 실현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좌파 진보는 결과적으로 이제 분배, 성장보다는 균형, 그러니까 평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중심축을 가지고 있고요. 보수는 경쟁과 기업 중심으로 그 대비되기 때문에 양당 간엔 그 마주칠 수 없는 극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최저임금이 10,000원 될 것 같더만 지금 9,300 얼마 하던가요? 10,000원도 못 됐잖아요. 실제로 정권을 잡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수에서 대규모로 퍼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정책을 잡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건 예는 아닌데, 박근혜 정부 때 가장 그 일반인들, 서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거는 그 프랜차이즈의 그 거리를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상당히 괜찮은 그 예를 들면 그 24시간 편의점 있죠. 그런 것들의 거리 제한을 폐지하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폐지하고 나서부터 점포가 많이 생기니까, 많이 생긴 점포에서 그 점포에서 계속 그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계속 성장하는데, 동일한 파일을 서로 나눠먹는 주인들은 고통스러워졌죠. 근본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가느냐, 근로자 중심으로 가느냐, 경쟁으로 가느냐, 그 평등? 공평? 하여튼 표현이 좀 제가 명확하진 않은데, 그런 쪽으로 가느냐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본 줄기를 우파하고 좌파는 따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줄기 중에 어느 쪽을 쫓아가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정책을 쳐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쪽으로만은 치우쳐져 있는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뽑히던 진보가 뽑히던 간에, 좌파가 뽑히고 우파가 뽑히던 간에 뭔가 그들이 잘못하면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주죠. 그래서 긴 행보로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그 가는 과정에 약간씩 시차가 늦어지거나 오류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들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댔고, 논평은 1절 4절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